네,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의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로 함께합니다. 2주 만에 만나 뵙는 분들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CBS 김동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개각이 있었는데요. 개각 발표되기 직전 당일 아침 인터뷰인데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누실게요. 반국가 세력이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문재인 정권, 지금의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냐? 굉장한 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종전선언 외칠 때도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철수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그 측면보다는 예. 자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음. 제재 해제라는 거는 북한으로 자금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소형 핵무기 실험을 지금 작년부터 한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급적 지연시켜야 되는 건데 자금이 들어가면 되게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소형 핵무기는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막 공갈한다고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안보를 철저히 하자. 북한이 예전보다 더 핵 능력도 키우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준비 잘하자 하는 차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 추진했던 거 봐라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소형 핵무기, 대남용 핵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저는 그때 이제 반대한민국적 행위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재 해제에서 돈이 들어가게끔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무기 만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죠. 이런 우리를 논리인 직접적으로 거죠. 위협하는 그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안보에 위해되는 행동인 건 맞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또 이제 일부 우리 강경 우파에서는 예. 간첩이라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안보에 대한 걱정, 국가 간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국가보안법 보면 반국가 단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간첩죄랑 그렇죠. 같은 의미고 같은 거죠. 이것과 차별화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 센 발언은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발언을 대통령이 하게 되면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어떤 또 이 갈등을 감수하고 하신 것 같아요. 불협화음이 감수하고 하신 감수하고 것 같아요. 유엔 제재 해제를 부르짖었던 것, 대한민국을 괴담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국가, 문명국가로서 대한민국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된다. 지지층 결집 위한 발언 아니에요, 혹시?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 확장성에 있어서는 글쎄요. 확장성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크게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단연 화제는 이제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차관 내정 소식인데 예. 확인 혹시 해보셨어요?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요. 확인 잘 안 돼요.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일단 단독 보도만 난 거라 자격이 충분히 있고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능성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미란 선수 그때 금메달 따고 그 이후에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그때 금메달 딴 직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행정가로서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때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맞아요. 이제 스포츠 하는 이제 청소년들 육성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행정가로서 스포츠 행정 박사도 받고 또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해서 전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품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잘한 인선이다. 예, 저는 굉장히 잘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예. 가장 논쟁적인 인사는 장관급 두 자리 같아요.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 자리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제 지금은 내정이라고 해야겠군요. 우선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 오늘 발표에서는 빠진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지금 대행 체제잖아요. 이게 대행이 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위원장이 되는 건지 나중에 법률적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2번 해야 되는 상황. 막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리스크는 전혀 안고 가지 않겠다는 거고 이동관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학폭에 대해서 뭐 새로운 거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확정.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도 뭐 그 MB 정부 때 뭐 인사에 개입했다. 그 수사 다 했거든요. 근데 이동관 전 수석은 수사도 받지도 않았고 관여된 게 있다는 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검토 다 했을 때 문제 없다는 판단 내렸고 오늘 발표를 미루는 건 그러면 이동관 특보를 위한 배려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가 장관 내정되면 위원장 내정되면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분위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뭐 조금씩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텐데 뭐 사실 그 부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탄핵 이야기도 나올 거라 보세요? 아니 뭐 얼마 전에는 뭐 170석 이야기했다고. 총선 170석 사석에서 한 발언.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게 뭐 제2 노무현 사태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대통령이 총선 170석 이야기한 거 지금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까지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는 거죠. 갈 것 같다. 네, 어차피 뭐 목표는 물러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익명의 여당 의원발 기사인데 정청래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낙선시킬 카드로 한동훈 장관을 마포을 정도에 출마시킬 거다. 이번 개각에서 물론 좀 빠졌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출마시킬 거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당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윤 대통령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보다는 행정가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장관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건데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는 봐야겠죠. 뭐 저도 그까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용산 분위기는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측이세요? 저도 드는 게 좀 있죠. 한 장관이 그냥 장관으로 쭉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치보다는 행정에 맞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에서는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렇죠. 권영세 장관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제 정치인 역할을 잘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조커라 그러죠. 위기에 충분히 쓸 수 있고 그 말이 뭐 김기현 지도부가 단명할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권영세 장관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선배라고 부르던 사람이 딱 2명 있다. 한 명은 김기현, 한 명은 권영세. 이 두 분이 이제 당에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뭐 일종의 당에 뭐라고 해야 돼? 두 개 태양? 막 이런 어떤 권력 지도의 뭐 변화가 생기는 것이 파워 투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권 장관이 파워 투쟁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관건은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죠. 어떤 기사에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만약 총선 앞두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지지율이 쭉 올라가지 않으면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가상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 그렇고 김기현 지도부 잘하게 응원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 또 도와드려야 되고 비대위로 안 가게 하는 게 최선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네, 6월 29일 목요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이게 이번 인사 발표 나기 직전 당일 아침에 한 인터뷰인데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예측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그 인사평을 했습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는 잘한 인사라고 했고요.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들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 이제 개각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번 개각에서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일단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장미란 선수가 이제 문체부 차관에 가게 된 거잖아요. 뭐 이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여성 배려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관급 인사 13명 인사를 냈잖아요. 그중에 3명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이제 그 서호남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그다음에 50대 이상 남성 뭐 요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여성을 많이 배려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 여권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젊다는 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미란 이제 신임 차관이 1983년 10월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바뀐 나이를 적용을 하면 딱 30대예요. 30대 거의 걸쳐 있는 한 3,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근데 30대다 이제 이런 점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 좀 보면은요. 이 장미란 차관을 김대기 실장이 찍었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이제 어제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김대기 실장이 직접 추천을 했고 윤 대통령이 평소에 좀 깜짝 인사라던가 아니면 보여주기식 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좀 망설였는데 김대기 실장이 적극 추천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측면으로 좀 흥미로운 건데 네. 근데 이 기사 말고 그다음에 또 그 전날 나온 기사를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은 그 전날이 아니네 6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김대기 실장이 또 이민청의 기반을 닦는다.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민청이요? 네, 이제 이민청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던 문제인데 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하는 얘기가 최근에 김대기 비서실장 이름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차관 인사 때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이민청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김대기 실장이 또 좀 다른 좀 주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자리를 뭐 예상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거예요?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후임 비서실장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후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다고 하긴 좀 그렇고 아마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됐던 게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인수위 지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되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그 여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친윤 내지는 뭐 윤핵관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좀 주목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대기 실장이 이 자리를 맡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예를 들어 다가올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총선 성적하고 연결이 될 텐데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너무 낮다. 이런 경우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중요한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 장제원 의원 불출마 카드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측근들 뭐 대거 그쵸. 공천한다 이런 비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명분이 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내부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친윤 그룹이나 아니면 이제 측근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뭐 험지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공천을 할 때 장제원 의원 한 명만 예를 들어 불출마를 해줘도 명분이 다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라는 그쵸. 거죠. 네. 사실 이제 제가 들은 모 관계자 얘기로는 이제 수도권에 좀 좋은 지역에 있는 의원인데 좀 이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가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이제 당신한테 어디 뭐 수도권 험지 나가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럼 정말 거부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첫 번째 카드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닌데 지지율이 너무 낮아지면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카드가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비서실장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거랑 좀 맞물려서 네. 이제 김대기 실장도 조금 더 그 존재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각 전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연관돼서 있는 게 네. 최근에 보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권에서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지난번 그 여기 하이라이트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대정부질의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너무 좀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야권을 향해서 좀 거친 발언도 했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해서 아무래도 이제 김대기 실장이 그러니까 다른 꼭 자리를 원한다라는 건 뭐 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리를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끝나고 나서도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셔서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절대 불출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제원 의원 이 불출마 카드가 얘기가 돌 때도 제가 이제 그런 친윤 그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장제원 의원 본인은 당연히 이제 출마를 너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의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제일 원하는 그 1순위 과제는 총선에서 한 번 더 당선이 돼가지고 내년 이제 다음번 국회에서 초대 원내대표를 하는 거라 그래요. 그걸 제일 이제 자신의 워너비 1순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정적인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다 총선에서 지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권의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더니 두 가지로 좀 갈리던데 반응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본인이 원래 그 원내대표도 하고 싶어했고 의원도 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거다 이제 인터뷰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한 가지가 네. 있고
반대 반응은 이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발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출마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면은 굳이 저런 인터뷰를 안 했을 것 같다. 근데 저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 강하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 보면은 오히려 그런 불출마 상황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더 강하게 나선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동시에 있습니다. 강한 부정이 이제 오히려 불안을 표현한 거다. 네, 심리적으로 좀 그렇다. 네. 그런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인사 얘기로 가면은 이번에 인사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비서실 출신들이 다 차관으로 대거 전진 배치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실세 차관이다, 뭐 장관 허수아비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 이렇게 차관에 전면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그건 비교적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우리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여권에서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기관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은 바꾸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게 전현희 위원장 후임을 이제 인사를 발표를 하면서 권익위에 그러니까 김홍일 전 그 고검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현희 위원장 시기를 마치 겨냥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김대기 실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민주당 출신 인사였던 전현희 위원장이 있던 시기가 뭐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연결선상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산업부 얘기는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1월까지도 그 산업부 원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담당 국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이었고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더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안 돌아간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예전에 윤 대통령이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제 뭐 안 움직이면 뭐 이렇게 좀 강하게 푸시도 했었잖아요. 아예 실제로 이 비서관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의사를 전달하겠다. 압박하려고 한다. 여권에서 표현은 이제 용산 사람들 뭐 파견 보내는 그런 느낌이다. 차관 정치하겠다 이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장관보다 그러면 더 실세냐? 이전보다 차관들이 그립이 강해지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름말을 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원래 우린 이렇게 해왔어. 근데 이건 또 예를 들면 혹은 또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해야 돼.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시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곧 용산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강해질 건데 다만 이제 실세 차관이 어느 정도 실세 차관이 될 거냐. 요거는 이제 그 좀 정부 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 그래도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거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결국에는 승진이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사권은 또 결국 장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장관 패싱 이런 식으로 가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차관들이 그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서관들이 간 차관들은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어쨌든 뭐 언론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좀 부처에 대해서 그립을 더 강하게 쥐겠다 이런 뜻은 있는 거네요. 굉장히 좀 명확하고 노골적인 거죠. 네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김용호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거를 조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뭐 정권 타도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 대북관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온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김홍일 전 고검장 권익위원장 자리에 내정을 했는데 또 한 번의 검찰 중용 기조를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은 구구 편향, 검사 편향에 뭐 위태로운 폭주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개발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구구 유튜버 활동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 생체 실험을 지시했다 이런 주장까지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 이번 인사로 오히려 공격 포인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뭐 오히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서 뭐 반국가 이런 발언했을
했을 때 극우 유튜버 끊으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명분이 더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요즘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 발언 뭐 이런 것처럼 극우적 발언이 눈에 띄다 보면 사실 다가올 총선에서 유리할 게 없거든요. 뭐 총선이라는 게 한 발언이나 극우적 그 예전에 한국당 같은 경우 극우적인 발언들 5.18 부정 발언들 네. 때문에 왔다 갔다 승부가 뭐 거의 결정됐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되게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한 발언씩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중용이 되는 거, 뭐 선거에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네. 특히 뭐 김용호 이분 촛불 시위는 전체주의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으니까 네. 김용호, 김채연 이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극우적 발언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니까 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거기서 아무래도 더 공세를 더 강하게 하겠네요. 네. 이번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쪽에 좀 화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극우적인 인물이 배치되고 그러면 이런 비판들이 나올 거는 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인사들을 안 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요건 물어봤을 때는 네. 좀 제가 이제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뭐 정확한 답을 좀 듣진 못했는데 왜냐면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좀 여권에서 좀 입을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한 가지 좀 명확한 거는 이제 대통령의 선호다. 이건 좀 명확한 거고요.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분명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석 중에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차관 인사랑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차관 인사를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보냈다라는 거는 이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복지부동하고 그다음에 용산의 뜻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간에는 공무원들이 좀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만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일종의 기득권이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 차관을 다 외부 인사를 앉혔잖아요. 이번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승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차관으로. 네. 즉 내부에서 말 잘 안 들으니까 외부 사람들 보내는 거고 이 공무원들 복지부동하는 거 외부 인사로 좀 흔들어 놓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 좀 강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뜻을 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 의지를 좀 뚜렷하게 밝혔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발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부처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돌려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왜 지금 1년 동안 부처 장악이 안 됐을까? 그거는 이제 지지율도 낮기 때문이고 어떤 국정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를 이번에 인사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잘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동빈 기자 지적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윤 대통령이 그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에서 뭐 전 정권을 겨냥했다고 다들 언론은 해석을 하는데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 뭐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출신의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엄청 발끈하고 있는데 민영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직에 적절치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하자마자 이제 옆에 있던 뭐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정부를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게 이게 솔직히 뭐 정치적인 발언이나 진영 간의 싸움의 논리가 아니고 완전 내전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주적 같은 주적 같은 있고. 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실 성과 중에 하나가 뭐
뭐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되긴 했지만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 외교 안보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발언.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발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 근데 이번에 그 연설을 보면은 굉장히 힘있게 말을 하고 좀 그 신념에 찬 발언이라는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박인환 그 경찰 제도 발전 위원회인가 그 뭐죠? 네, 맞죠.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런 기류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구성원들은 조금씩 뭐 달라지고 예를 들어 이제 강경하게 보는 사람 아니면 비교적 좀 온건하게 보는 사람 이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항상 섞여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권 전체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들이 좀 부각되는 현상은 부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의 주류와 좀 반대되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중진 의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또 하거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옛날에 새누리당 때 보면은 그 최고 중진 연석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중진 의원들이 연석회의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건데 그날이 되면은 항상 이제 지도부나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재호 전 의원이 그런 비판을 그러니까 친박 쪽의 비판을 많이 했고 또 반대로는 서청원 전 의원이 와가지고 또 이제 비박 쪽에 쓴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회의도 없을 뿐더러 중진 의원들이 다 입을 닫았거든요. 중진 의원들이 입을 닫고 초선 의원들이 거의 주로 좀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초선 의원들은 또 아무래도 이제 친윤계 쪽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초선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정리하고 김기현 대표를 앉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속내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뭐 저런 발언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표출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명확해서 중진들도 못 나서는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으면은 이제 다른 의원들도 나설 텐데 그럼 대통령이 직접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자면 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의 일부 뭐 이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숫자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게 당을 보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게 예전에는 아무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도 그러면 이제 친박계가 주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비박계의 세력이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박계 의원들의 숫자가 뭐 수십 명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세력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직 의원 중에 그 비윤계라고 이제 뚜렷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반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손가락 한 손으로 뽑을 정도도 안 되는 숫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축소됐다. 이런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이 자유총연맹 기념행사 가가지고 얘기한 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좀 여권의 그런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거냐 이걸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원래 평소 신념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의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지금 해외 그 일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 3주 정도 지나면은 또 나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쭉 상황을 보니까 이 해외 순방 일정들을 다녀와서 지지율이 꽤 상승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동력을 국내 정치에도 이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벌어질 상황들을 예상을 하는 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더 강하게 비판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포함해가지고 양대 노총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부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도 좀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안 좋게 보자면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규정을 하고 여기에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가는 거다. 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도 어떻게 보면 야당과 직접 대화를 해야 되는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정말 야당과는 이제는 협치는 좀 물 건너 갔다. 좀 앞으로도 내년 총선까지 좀 적대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실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야가 슬슬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지지층 결집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어차피 사실 이제 국감 기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총선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슬슬 몸을 푸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방금 살짝 좀 넘어왔는데 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가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24년 만에 대통령이 갔다 이제 이런 것들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가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했느냐 이런 점도 하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더 강한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여권 내에서 불만 중에 하나가 이 자유총연맹이 원래는 이제 관변단체이기도 하고 이제 보수단체로 생각을 했는데 관변단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많이 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송영무 전 장관이 뭐 가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 특히 그 박종환 전 자유총연맹 청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희대 법대 7위학번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 비판하는 건 당시 이제 박종환 전 총재가 있던 시기에 북한에 뭐 나무 심어주기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유총연맹의 그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단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총재가 그 강석호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소속이잖아요. 강석호 전 의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가서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단체를 일단 한번 그 정리를 해주는 거죠. 강석호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강석호 신임 총재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이 단체에 가서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인상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입니다. 뭐 친문 반명 의원으로 꼽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때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직후 월요일입니다.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내 정치 상황 또 민주당 당내 상황이 지금 뭐 녹록치만은 않아서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상 강한 발언은 하지 않을 거다. 그냥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인사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발언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또렷하고 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못다한 책임 다 하겠다.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퇴행과 후퇴에 대해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거다 이런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각오 또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의 변신? 네.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하군요. 이낙연의 변신. 그 이낙연 전 대표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을 위한 역할을 이제 적극적으로 맡아서
행보에 나서는 거고 또 하나의 길은 일단은 뒤로 빠져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 정해져 있는 본인의 일정이나 스케줄은 전혀 없고요. 아마 이제 뭐 현충원이라든지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봉화 뭐 그다음에 5.18 묘지 뭐 이런 부대는 아마 일정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단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된 생존 전략과 관련된 예. 그런 여러 가지 강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실 일단은 것 강연, 같고요. 예, 전국 순회 강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내 정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안에 들어와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갈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뭐 외국에 계실 때도 계속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지적을 하셨고 민주당 당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혁신기구도 꾸려져서 당 안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고요. 뭐 늘상 당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 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80년대부터 민주당을 출입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이죠. 김대중 총재와 함께 하셨고 또 그로부터 많은 어떤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고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저는 초점이 맞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민주당답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뭐 그거는 뭐 어느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패배하고 또 우리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죠. 당의 쓴소리를 그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뭔가 예. 당을 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쓴소리를 해야 될 텐데 쓴소리를 하면 그게 당의 혼란 만든다, 분란 만든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지금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당의 포용성을 가져야만 당이 확장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우리 당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조차도 네. 굉장히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쓴소리하는 직책 마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필요할 때는 하시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계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제 불과 9개월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그다음에 깊이 있게 숙고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쓴소리를 이제 하게 되면 저 봐라 또 당의 혼란 초래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 귀국 전에 이제 개딸 한 5-6명 정도가 깨진 수박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이낙연 대표 강의실을 찾아가가지고 수박짓 하지 말라, 이재명 대표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런 굉장히 큰 현수막을 들고 그분들이 강의실 뒤에 앉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해외에서까지 저렇게.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건 좋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애정을 독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독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살 길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인데 그러려면은 우리 당이 계속
확장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확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지지자들께서 예. 이재명 대표를 독점하시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갈 곳이 없어요. 네, 6월 26일 월요일에 만나본 윤영찬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귀국 당시 입국장 분위기를 전했고요. 이 전 대표가 공항에서 한 말,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 윤 의원도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 앞으로 이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 대표가 뭐 진짜 엄중 낙연 이런 얘기처럼 조금 신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네. 왜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슬슬 몸을 푸는 게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근데 이 이낙연 측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것에 비해서 네. 내부 기류는 조금 신중해요. 그래서 뭐 친문이나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당장의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당내 비판을 하면서 비명계의 구심점이 된다거나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는 당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으로 갈 경우에 당이 별로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친명이라고 하면은 뭐 개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당내에 분열을 일삼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또 어떻게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체제와는 다르다. 이낙연 대표는 당의 통합을 이제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당장에 뭐 이제 뭐 비명계의 구심점이 된다거나 친명 체제를 흔든다거나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체제를 견제하면서도 뭐 당내 균열을 만든다거나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분당론을 꺼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합을 메시지를 낸다.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재명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대안으로 인식이 돼야만 이게 구심점이 될 텐데 아직 뭐 지금 1년 만에 귀국해서 그런 바탕이 사실은 없거든요. 지금 주목은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 이제 중립적인 의원은 이미 당대표에서 물러날 때부터 평가가 끝난 거 아니냐. 아직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당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조금 지워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부상을 하긴 했지만 그쵸. 앞서 전 대표도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인식도 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뭐 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거다, 이런 갈등을 만들진 않을 거다 하지만 다들 이제 친명 대 친낙의 구도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관심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나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만날까? 이재명인데 뭐 이제 친낙 쪽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를 이낙연 대표 쪽에서 결정한 일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할 그 가능성이나 그거는 이제 모양새가 이제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내에서 상임 고문이긴 하지만 당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도 없고 혁신위도 출발한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대놓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친일계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를 바로 끌어안아서 당 통합의 모양새로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정 정도 이번 주에 이낙연 대표의 그 전국 순회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표가
뭐 바로 만나지 않을까, 좀 만나자고 빨리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빈 기자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도 친낙계 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채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만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현안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만날 이유도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딱히 만날 명분이 없다 이거네요. 네, 말할 거리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얘기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를. 그쵸. 그리고 특히 그게 저쪽에서 사진 찍으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진용이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만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일정들이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일정들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제 만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저쪽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동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좀 제안하는 그런 그림이 돼야지 아마 수긍을 해서 승낙을 해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종합할 때 뭐 당장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조율이 된 이후에 이제 만나지 않을까 근데 또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제안을 한다면 뭐 그걸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 인터뷰를 했지만 윤영찬 의원 지역구가 지금 친명계의 현근택 전 대변인이 지금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친명 대 친낙 대전에 좀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상징적인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당내에서는 현근택 의원의 이 도전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워낙 지역구를 많이 옮겨 다니고 있고 이게 사실 더 당내의 균열을 내는 행보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가 또 이재명 대표의 좀 고향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현근택 변호사가 도전장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공천에 가깝게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네. 이제 이게 그 친낙계 쪽 사람한테 들었다는 걸 감안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 상황이 좋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낙계 쪽 인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얼핏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구를 좀 많이 옮겨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차후에 수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개혁의 딸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확장성에 방해가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이번 주 당 원로들과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원로들도 이제 강성 지지층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근 지지율도 좀 안 좋고 총선 다가오면서 이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네, 이 지점은 이제 정말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총선도 총선이지만 그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피할 수 없는 경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전략이 당 통합을 이제 좀 내세우는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항해서 똑같이 통합을 가져가는 모습을 취해야 할 텐데 개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그 지점이 아마 앞으로 주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요소들로 그러니까 야권이나 여권 뭐 정치권에서 고루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좀 그 총선에서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리더십이 있죠. 윤 대통령이요. 그렇죠. 항상 이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실한 리더십이 있고 공천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제 공천을 줬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천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항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구가 만약에 좀 접전 지역구면은 100% 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데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의원이 들자면은 안 돼도 네, 뭐 어디 정리도 할 수 공공기관이나,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리더십이 있어서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야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표가 있긴 하지만 항상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 어떤 뭐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느 쪽이 확실히 키를 가지고 물론 이제 잘한다는 전제겠지만 방향을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나머지 쪽은 좀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향을 명확하게 못 잡거나, 그러니까 방향을 잡더라도 힘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한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싸움이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주도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낙연 전 대표랑 얼마만큼 조율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좀 뭐 입을 모아가지고 공천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공천이 잘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갈등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리스크들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나눠 갖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실한 뭐 어떤 총선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나눠 먹기가 될 수 있으니 여권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으로 들어볼 인터뷰는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프리고진 무장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1일 천하가 됐는데 이번 사태를 놓고 이제 외신들은 최측근의 군사 반란, 푸틴의 지도력에 흠집이 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대 신범식 교수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이 얘기 듣고 와서 저희 얘기 나눠볼게요. 믿고 맡기는 그렇죠. 최측근까지 가서 용병 사업까지 하게 된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그렇게 사이좋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함께 치르던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가 틀어진 건 왜입니까? 뭐가 불만이었던 건가요? 결국은 러시아 군부와 바그너 그룹 간의 어떤 불화와 권력 다툼인데 그 불화와 권력 다툼을 어떻게 이제 시작된 거냐라고 보면은 러시아 군 쇼이구 국방장관, 게라시모프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군의 강화된 권력을 이제 그 움직이는 두 축인데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앞에서 전투를 수행하면서 자기 부하들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중에서 러시아 군이라고 하지만 같은 군 편지 안에는 여러 곳에서 온 부대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전면에서 싸웠던 군대가 바로 이 바그너 그룹과 그다음에 돈바스 지방의 민병대 출신들이 러시아군으로 편입되어진 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네. 이 정말 바닥을 기면서 진짜 그 전쟁의 전면에 싸우고 있는데 제때 무기가 탄환이 공급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병의 지원이나 공중전의 지원이 필요한데 네. 이것도 제공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희생들을 당했을 때 네. 프리고진이 이 SMS 통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 격분해가지고 쇼이구 뭐 그다음에 막 쓴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험한 소리를 합니다. 쇼이구가 이제 국방부 장관 네. 이름이죠. 국방부 장관 쇼이구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뭐 니들은 거의 반역의 수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쟁에 대한 제대로 작전도 못 세우고 있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격정을 토로하죠. 이 용병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제대로 된 뭐 싸울 거리도 주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고 우리 죽으란 소리냐? 네. 그러니까 이제 차기 국방장관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프리고진의 그런 행보가 네.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루머들이랑 섞여가면서 프리고진을 좀 견제하거나 예. 이 바그너 그룹을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불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토요일에 폭발한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부터 지도 좀 보여주세요. 후방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 5만 명의 용병들은 주로 최전선 후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전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로 따지면 아래쪽이죠. 네. 무섭게 북진합니다. 무섭게 북진을 해서 모스크바 목전까지 왔는데 거기서 딱 멈췄어요. 네. 그러면서 프리고진이 한 말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철수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릴 것 같으니까 내가 철수한다 였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 중재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바흐무트 전투를 끝내고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후방으로 빠져서 바그너 그룹을 재정비하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계약이 용병 회사니까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 불만스러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월급도 보통 한 1,000~1,500 받는데 월급도 굉장히 줄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작전의 어떤 자율성 같은 것들을 상당히 제약하고 국방부의 통제에 절대로 따르고 뭐 이런 식의 조건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요 사이가 재계약 체결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무혈로 쑥쑥 하루 만에 모스크바 앞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멈췄냐는 거죠. 어떻게 철수했냐는 거죠. 지금 이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가 주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런 정도의 해석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분명히 바그너 그룹은 군부와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의 강수로 자기 불만을 표출을 했고 그렇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동력도 보여주면서 갔어요. 보여줬죠. 근데 갑자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과의 긴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쟁 중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같은 편끼리 총질을 해야 되는 유혈 사태를 연출하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페스코프 크레물린 대변인이 프리고진은 벨라루스 갈 것이다. 조용하고 있던 체첸군이 후방에 백업을 들어오고 전방에서 싸우던 이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들어가요. 벨라루스가 어떤 곳이에요? 키예프에서 지금 로스토프 나돈에서 모스크바 움직인 정도만 움직이면 벨라루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키예프예요. 잠깐만요. 이거 복잡해지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스크바를 앞에 두고 딱 철수를 했다. 그래서 대충 이게 상황이 봉합되고 또 뭐 푸틴이 프리고진을 어떻게 당장 잡아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 있겠다고 하고 뭐 상황이 종료가 됐네 이런 느낌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큰 그림이 보이시는군요. 다시 지도 보여주십시오. 아마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를 통해서 최소한 바그너 그룹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조건 확보했을 거다. 네, 그런 것들을 얻었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재계약 원하는 조건으로 성사시켰을 거고 그런 것들의 조건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군 지도부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쪽 체면도 살리면서 바그너 그룹에게 퇴로를 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임무를 벨라루스에서 하는 걸로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프리고진이 그리 가면 바그너 그룹도 그쪽으로 따라갈 것 같다. 병력이 이동할 것 같다. 체첸군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가 전력을 더 강화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카드를 벨라루시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은 군대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 의회 승인부터 복잡해요. 그런데 이건 용병 그룹이니까 그냥 계약해서 보내면 돼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거는 나토와 폴란드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키예프로 보여줬던 기동력과 같은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키예프로 들어가서 핵심 시설을 점거하는 작전도 벌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양쪽의 체면을 서로 세워주면서도 이 상황을 또 돌파하면서 새로운 그 전쟁 마무리의 어떤 구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낸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온 미디어는 푸틴이 상당히 흔들리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확 기울어지면서 뭐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도 함께 봐줘야 갑자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분명히 어떤 절대 권력에 대한 이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신범식 교수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초기에 푸틴이 실각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신 교수는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반란군의 처벌 대신 벨라루스 이주 카드를 제안한 것이 우크라이나 키이로의 진입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쉬워졌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푸틴에게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렇게도 봤어요. 이 해석 좀 박수묵 기자 어떻게 봤어요? 저도 되게 좀 이색적인 좀 흥미로운 그런 해석이어가지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좀 이색적이어서 완전히 공감이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흐름을 보면은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프리고진이 이제 떠난 다음에 TV 연설을 하거든요. 그쵸. 이제 TV 연설을 할 때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사태 시작부터 이제 모든 필요한 결정이 즉시 내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진격할 수 있었던 거는
자신의 결정, 그러니까 자신의 허락하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허락을 해줬으니까 됐다. 즉, 왜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쉽게 뚫렸어? 이런 지적들이 그쵸.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용인해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좀 해명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푸틴 대통령이 좀 그 여론을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빠졌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또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이런 선택이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봤지만 이제 신 교수님은 그보다는 굉장히 좀 어떤 그 오히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그쵸. 뛰어난 카드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그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 프리고진의 행방도 묘연한 데다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나오긴 했지만 이제 모습이 막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 자체가 이제 용병들이 좀 명확하게 구심점이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도 메시지를 낸 게 이 용병들 이제 어디 벨라루스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이제 국방부랑 계약하고 싶으면 계약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있어야지 벨라루스에 있어야지 아마 키이우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거 아닌가 좀 싶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이제 신 교수님이 보신 거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될지, 뭐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될지, 뭐 이런 지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번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좀 뭐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는 푸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그쵸.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아무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종전에 있어서 이런 그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이런 것보다 그냥 전쟁이 빨리 끝나는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관점으로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인데 네, 향후 이제 프리고진의 행보가 이번 바그너 그룹 군사행동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건지 이제 그때 가야 좀 완벽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쇼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